3월 10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선도기도 2개가 있었는데 이 타케트 도쿄 시내가 있잖아요. 그걸 X자로 교차하면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도쿄 시내가 거대한 X자 타케트 표시가 그렇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새벽 2시경이 되니까 모든 곳에서 불의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폭격 당시에 불폭풍이 일어나는 사진들이고요. 와, 저건 그냥 전체가 다 뻘겋네. 저희가 저렇게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군 수뇌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누구의 눈치냐면 왜? 여론의 눈치입니다. 3월 11일자 미국의 모든 신문 일가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도쿄 바밍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융단 폭격, 지역 폭격, 무차별 폭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미국 국민들로부터 얻은 거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폭까지도 이어지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유럽은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태평양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너 잘하나 두고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르메이는 선택을 결국 하게 됐고요. 네. 생각보다 여론의 반응이 너무 좋으면서 으쓱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르메이 정작 본인은 소감을 좀 얘기한 게 있나요? 그 인터뷰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추측컨대 아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추측컨대 불안했으니까 이제 한숨을 돌렸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미 여론이 엄청난 찬사와 뭐 이런 걸 보냈지만 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거는 학살이다라고 하면서 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르메이가 뭐 했던 말이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희생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르메이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이런 말로써 이제 본인의 행동을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할 만큼 이런 끔찍한 사진들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본영은 이걸 이용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끔찍한 짓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전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이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를 저는 거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덴에서 엄청난 이제 이 피해가 있었던 직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게벨스가 움직여요. 사실 게벨스는 이 독일이 막 피해를 입게 되자 게벨스가 독일 국민들이여 우리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우리를 뽑았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게벨스가 이 드레스덴 사진을 오히려 가장 끔찍한 사진들로 해가지고 희생자 수 10배로 2만 5천 정도가 희생이 됐는데 25만 명으로 부풀려가지고 이거를 스웨덴, 스위스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이 우리를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 한 짓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여론전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은 유럽 정치 속에서 여론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독일은 유럽 대륙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계속 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똑 떨어져 있거든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이 보기에는 여기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어떤 여론이 나오든지 신경을 안 쓰는 반면에 독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역 1등이 그래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야 우리 뭐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거 우리가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우리 하고 있어. 뭐 이 정도 우리가 한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는 자국 내 여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민감했던 독일과 그렇지 않았던 일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또 지도부들의 생각도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심소령님이 얘기했던 클라우제비츠의 이제 3.1치에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게 이제 국민에 의해서 폭력성, 전쟁을 유지시키는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공격해서 사기를 뚝 떨어뜨려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공습을 본다면 정확하게 이 이론을 잘 실행을 시킨 걸까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는 책 자체가 다른 어떤 그 비슷한 류의 이론 서적에 비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하는 이유는
클라우제비츠 스스로가 이 책은 영원히 읽혀지는 책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본질을 정말 파고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워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오히려 해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도 계속 해석과 재해석이 더해지고, 어떤 시대에 어떤 전쟁을 가지고도 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으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책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블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19세기의 그런 개념과 20세기의 개념은 조금 다를 텐데. 그렇죠. 사실 이 일본에 대한 폭격을 놓고 보자면 이걸로 일본의 전쟁 수행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왜 안 꺾였을까를 놓고 보니까 일본의 그 전쟁 수행 의지의 원천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정부나 그러니까 일왕이나 아니면 군부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국민들이 지쳐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뭐 독재 국가든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종교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실 신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네. 왕이라는 게 굉장히 신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일본의 왕이나 군부와 정치인의 네. 의욕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신도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고 네네. 일본에서 전쟁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치 같은 경우에는 천년 제국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일본은 항상 신의 나라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일본에게는 분명히 어떤 힘의 원천은 국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폭력성은 국민이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 같은 경우도 영국 항공전에서 41년도에 이미 목격을 했고, 영국 국민들을 보면서 6.25 때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 때도 북베트남에 미군이 2차 대전 때보다 무려 3배나 많은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도 수행 의지가 꺾이지 않잖아요. 네, 네. 뭐 최근에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모든 전쟁을 놓고 보더라도 전략 폭격가들이 생각했던 그게 반드시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역풍이 부른 거잖아요. 네. 반전 여론으로. 그래서 현대에 와서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사실 권장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네. 오히려 자제합니다. 전략 폭격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게 되면서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전쟁으로 치닫는 일만큼은 좀 막자. 사실 이런 교훈을 얻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보고 또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이게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진 게 전쟁이 가면 갈수록 사실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인류한테 굉장히 큰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소령님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특공대라는 뭐 별칭이 있으면서. 그 도쿄 대공습 때 그때 살아남은 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요? 아, 네,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라크 전쟁 반전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시기였고, 네네.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일환의 세미나로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과 저희 뭐 학생들이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원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네. 도쿄 대공습은 그래 잘 몰랐습니다. 아,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도쿄 대공습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단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원폭 투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분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니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안 나는데 사진이 좀 기억이 나요.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그런 유의 사진이었었는데 그 이미지 하나가 되게 뚜렷하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네. 일본 내에서도 네네. 도쿄 대공습에 대해서 뭐 드러내는 게 좀 약간 금기시되는 네,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사실 전후 일본 내에서는 도쿄 대공습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네네. 합니다. 재래식 폭격 자체에 앞서 뭐 충칭 폭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내에선 이걸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역효과다. 별로 뭐 역효과라는 네. 게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뭐 미국은 또 동맹국이니까 공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권에서 일부가 막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동맹국이 좀 불편해하니까 뭐 이런. 근데 사실 원폭이란 너무나 임팩트가 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르메이의 일본 본토 폭격. 이제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근데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여기서 지금 번외 질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르메이는 이제 쑥재배자다. 뭐 이런 얘기. 쑥이요? 네. 먹는 쑥? 쑥.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 네. 저도 어떤 분이 붙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스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별명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별명 들어본 적 없습니다. 뭐 당시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올드 아이언 팬츠, 그러니까 뭐 철바지 영감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그러고 딱 사진에서 느껴지는 뭐 아이언에스, 또 디먼, 악마 같은 놈 막 이렇게 남이 나올 만하고 뭐 Bombs Away, LMA 이런 것도 있고 딱 저 캐치프레이즈 같은 저 시가를 꼬남은 저 모습에서 빅 시가 뭐 이런 당연히 나올 법한 별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쑥 재배자는 자 우리가 전쟁에서 포화를 입고서 싹 불타버리면 그게 초토지 않습니까? 초토화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잡초가 자라죠. 거기서 잡초가 자라나는데 먼저 자라는 게 쑥이죠. 진짜요? 그래서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초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쑥과 갈대 이런 거다. 초토화가 되고 나서 막 자라나는 그 쑥들을 보고 쑥대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멀쩡한 땅을 다 쑥밭으로 만든다고 해서 쑥 재배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쑥의 상징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게 잘 아시는 게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지만은 원래 체르노빌이 쑥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저희가 체르노 이게 검다는 뜻인데 검은 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땅 위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자라나는 그 쑥을 보고서 체르노빌이라고 한 거죠. 아로니아만 자라는 게 아니었네. 아, 네. 초토화를 시켜서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초토화를 시켜도 쑥은 살아남는다. 라는 하여튼 두 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쑥이라는 거는 저희가 성묘를 가서 제초를 해보면 알죠. 맞습니다. 그거는 뽑고 뽑아도 또 나옵니다. 끈질긴. 자, 헤비 그토록 원했던 성과를 보여준 르메입니다. 곧바로 일본 본토 전역으로 그러면 이제 요 폭격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도쿄 대공습이 대성공으로 끝난 다음에 다음 대도시로 그 목표들을 차차차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3월 11일에 일본 제3의 도시 나고야를 공습하고 3월 13일과 14일 새벽에 걸쳐서 오사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고베, 그리고 3월 19일에 다시 한번 나고야를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미 뭐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딱딱딱딱 타격하겠다고 이미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은 상태로 지금 밀어붙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모든 계획에 대한 폭격 작전이 있었지만 그 폭탄을 이제 소위탄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 도시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 정도로 잘 알고 있었던 건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게 이제 일본에 대한 폭격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 미국의 도시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기 이름들을 갖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저걸 보고 6.25 한국 전쟁 때 보면 라인을 무슨 뭐 켄터키 라인 이렇게 해놓은 거를 대충 붙여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자료를 또 설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 보면 저 이름을 붙여놓은 거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규모나 그다음에 그 도시의 어떤 공업의 성격이라든가 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공습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요. 보면은 도쿄를 뉴욕하고 매칭을 했고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나고야를 로스앤젤레스랑 했고 오사카를 시카고. 그다음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고베가 들어와요. 네. 또 고베를 볼티모어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제 로스앤젤레스하고 나고야를 볼 때는 입지 조건도 좀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다하고 접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들이 많이 집중해 있느냐.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실리콘밸리라고 하지만 사실 로스앤젤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산업의 그런 중심지였고, 나고야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주요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의 크기도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했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가 난다는 걸 생각하면 나고야는 어느 정도의 공습이 이루어져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오사카와 시카고를 비교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왜 시카고랑 해서 저는 되는데. 이해가 돼요? 왜? 야쿠자하고 마피아. 오사카 야쿠자예요. 오사카가 야쿠자였군요. 시카고 마피아. 시카고는 뭐 타작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인구 규모를 좀 보고 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인구 순서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도, 요코하마, 고베. 그 당시 미국의 인구 순서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볼티모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인구 순서대로 매칭을 하다 보는데 나고야는 필라델피아나 디트로이트랑 성격이 전혀 달라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디트로이트는 호수를 접하고 있긴 하지만 공업 도시니까.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 크던 도시가 이제 LA인데 항구 도시잖아요. 딱 매칭이 된 거죠. 고베를 가보면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제 거기 화교. 거기 차이나타운이 유명해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제 항구에서 굉장히 무역이 많이 번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규모가 비슷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또 볼티모어는 굉장히 유명한 철강 도시이기도 하고. 고베도 뭐 조선업. 뭐. 예. 가와사키 조선 저희 그렇죠. 예. 미국 쪽에서 일본의 도시들을 미국의 도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 패망한 직후에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지방에 이제 미 군정의 분대들이 이제 파견이 되는데 46년, 47년에 제대로 지금 지방이 그럼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조사하러 가요. 저도 조사 보고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충청북도는 뉴잉글랜드다. 이렇게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처럼 보수적이다. 이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 대전을 시카고라고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는 시카고처럼 교통의 중심지다. 이게 좌우로 지금 철도가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 작전을 하는 미군들한테 조금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로 치면 시카고야.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전략 폭격을 합리화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우리나라 도시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어떤 산업 시설들이 있는 데를 우리는 파괴하는 것이다. 폭격의 당위성을. 그렇죠. 여기 항공기가 바로 이 공군력을 생산하는 곳이고 여기 자동차 여기 기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부셔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어떤 이해를 시키려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본토 폭격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복잡하다,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흐름을 한번 맞아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기획된 소이탄 저공 폭격의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타겟이 나고야였습니다. 나고야 공습은 3월 12일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나고야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도시죠. 미쓰비시 항공기의 공장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이탄을 쏟아부어서 이곳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성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격 피해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과이긴 하지만은 고무적인 성과이긴 하지만은 약간 미흡하다. 그러면서 왜 이게 문제였을까를 또 냉철히 분석을 합니다. 기준이 올라갔어요. 결과는 저렇게 나고야는 소방 대책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길도 넓고 이전에 퀼리언 대공습 보실 때처럼 확실히 그리고 넓다. 석조 건물이 좀 많고 또 이날 도쿄 대공습과는 달리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만큼 확산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폭격 목표로 3일 뒤에 노린 곳이 오사카였습니다. 오사카는 3월 14일 새벽에 공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은 처음에는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오사카 상공에 두터운 구름이 끼어 있어갖고 노든 조준기로 위치를 잡지 못하고 레이더를 이용해서 폭격했는데 보통 레이더 폭격은 노든 조준기로 조준했을 때보다 명중률이 한 반 정도, 반 이하라고 얘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 이 멍텅구리로 떨어뜨렸지만은 저런 건 이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네.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장님처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역시 오사카도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이탄을 맞아서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굉장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약 3,600명 정도에 부상이 한 8,000명 이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도쿄 대공습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게 정말 네, 낮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좀 빨리 대피했다는 네. 뜻이죠. 가옥도 많이 그래도 네. 이재민은 50만 명에 네. 전소된 가옥이 13만 채가 넘어서 많이 적지 않은 피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과 비교하면 건물 가옥이 불탄 걸 따지면 절반 가까이 불탄 건데 사람은 인명 피해는 압도적으로 적게 된 거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확실히 생겼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사카에서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4월 뒤에는 일본의 또 중요한 산업도시 고베로 목표로 옮겨갑니다. 고베에서는 폭격의 성격이 약간 바뀝니다. 왜 바뀌었냐? 기존에 효과가 좋았던 우리 M69 소위탄의 재고가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소위탄 공격을 계속 해결해야겠고 해서 지금 쌓여있는 게 뭐야? 유럽에서 많이 쓰던 M17A1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내봐 라고 해서 이번에는 M17을 썼는데요. M17A1이 어떤 거냐면은 유럽 폭격에서는 아무래도 목조 건물이 적기 때문에 강력한 열이 나는 이 테르밋 소위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테르밋 소위탄 M17A1을 대량으로 적재를 해갖고 고베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퍼져서 불 붙이는 역할보다는 위력을 좀 강화시킨다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훨씬 더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거죠. 진짜 임기응변이 엄청나네요. 네. 근데 고베에선 이것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의 핵심 시설은 저희가 가와사키 조선소 같은 주로 산업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들은 목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위탄이 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와사키 조선소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고베에도 약 20% 정도의 면적이 싹 전소됩니다. 또 여기서 떠올리는 게 반딧불의 묘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나왔듯이 이제 반딧불의 묘는 도쿄 대공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바로 이 고베 대공습이었거든요. 반딧불의 묘에서도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도 강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강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소위탄의 그 열기에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 테르밋 소위탄의 위력입니다. 일반적인 네이팜을 쓴 것들은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꺼지는데 네,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타진 않는데 테르밋 반응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기억나시다시피 엄청나게 고열의 강한 반응이 일어나서 물속에 들어가도 펄펄 끓으면서 탑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맞아. 이제 그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막 반응이 일으키면서 막 타오르는 네,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타오르기 때문에 강으로 들어가도 익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 위력을 고베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19일에 다시 한번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어디를 때리느냐? 지난번 3월 13일에 효과를 덜 거뒀던 나고야를 다시 한번 때립니다. 다시 한번 친다. 이번에는 나고야에서는 고폭탄도 많이 씁니다. 이미 소위탄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500파운드짜리 고폭탄 2개를 일단 싣고 소위탄은 야 창고에 남아있는 소위탄 뭐 종류 볼 거 없이 다 실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고폭탄을 여기 나고야에 싹 쏟아붓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날짜를 보면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뜨거든요.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행단이 이게 한마디로 도착하면 바로 수리하고 싣고 바로 출발인 거잖아요. 이 정도 맞습니다. 시간이면. 네, 굉장히 강도가 셌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B-29 같은 경우는 승무원 교육 시간이 굉장히 길어갖고 인원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르메이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의 일벌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지 부하들에게도 야 미안하지만 지금 조종수 부족해. 근데 지금 우리가 부숴야 될 일본 도시는 많어. 그러니까 니들이 좀 고생 좀 해줘야겠다. 계속 떠밉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원래 규정은 60시간 임무라는 게 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60시간이 일주일에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근데 80시간씩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진짜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전략 폭격의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위탄이 다 떨어져서 탄이 없어서. 네, 본토에서 이제 15일 동안 잠시 정지하게 됩니다. 사실 소위탄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월화수목금금금 60시간은 무슨 80시간 르메이가 이제 B-29 그 승무원들 다 쉬어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전혀 그럴 리는 없죠. 르메이는 소위탄이 떨어졌어도 방법을 바꿔서 또 하면 되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뒤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스테이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공습이 확대됐는지 잠시 그 확대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공습되는 지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졌던 폭격들입니다. 네. 저거는 1944년 11월부터 저 3월 공습까지 있었던 것이고 하필이면 그 또 색깔도 다음으로 빨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3월의 폭격이 효과를 보면서 6월까지 점점점 일본의 다른 대도시와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서 불길을 확대하고 점점점 쑥 재배 지역을 열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6월 이후에는 남은 지역들, 일본의 중소도시와 다른 부차적인 목표들까지 전역으로 확대돼서 종전까지 일본 전체를 확실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초반에는 에도 시대 이전에 그 어떤 주요 도시들의 느낌에 쫙 빨간불이었는데 나중 가니까 아예 북부까지 싹 다 빨개져 버린 중소도시까지. 원래 이제 전쟁 때는 헛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1차 스테이지 폭격이 끝나고 나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요코하마가 폭격을 안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 아, 미군이 요코하마는 폭격 안 한다. 왜? 만약에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했을 때 미군이 사용하는 항구로 요코하마를 쓰기 위해서 요코하마는 폭격을 안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금방 몰려들겠네 예, 그걸로. 그리고 다 몰려들었어요. 마침 몰려든 지 이틀인가 3일 후에 폭격이 왔어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정말 이 불바다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혔을 것 같은데요. 네, 르메이는 그 다음에 소위탄이 떨어진 다음에 제국은 뭐가 남아있어? 고폭탄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고폭탄은 역시 정밀폭격이지 하면서 정밀폭격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우리가 흔히 3월 도쿄 대공습 이후에 소위탄에 의한 이제 야간 지역 폭격만 실시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르메이는 상황에 맞게 있는 폭탄의 재고를 가지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정밀 폭격, 지역 폭격, 주간 폭격, 야간 폭격, 고고도 폭격, 저고도 폭격 다 섞어서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소위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밀 폭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주간만 한 게 아니라 야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정밀 폭격을 이때 또 시도해봐요. 그래서 3월 24일에는 B-29를 248대를 투입해서 이제 미쓰비시 엔진 공장을 야간 정밀 폭격을 시도해 보는데 이번엔 패스파인더가 M17 클러스터 소위탄을 아까 얘기한 그 테르미 폭탄을 먼저 쏟아 부어서 화재를 작게 일으켜서 이걸로 마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따르는 B-29들은 그 불빛만 보고 거기다 고폭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밀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500톤 정도를 투하했는데 60톤밖에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불빛을 낸다고 해도 구름이 확 연기가 많이 껴서 불빛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이때부터는 르메이가 야 고폭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휘하의 3개 폭격 항공단에게 별도로 주고서 니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밀 폭격을 해봐 라고 4월 초까지 작전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도 별로 신통한 방법은 못 찾았어요. 역시 이거는 좀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다가 4월 7일에 전략 폭격의 양상을 바꾸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와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폭격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어. 네. 4월 7일에 드디어 이오지마로부터 P-51 머스탱 호위기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 이제 주간 정밀 폭격을 해보자. 저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호위기가 있으니까 주간에도 저공으로 날 수 있다. 그래서 주간 정밀 폭격으로 전환을 해서 P-51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비밀 병기를 꺼내었습니다. 바로 그게 전자전, 재밍입니다. 우리가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도 전자전기가 떠서 그럼 레이더의 교란 방해 전파를 막 쏴서 이거를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합니다. 일본의 레이더 전파와 똑같은 전파를 집중적으로 쏴서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비행기들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게? 네, 그렇게 해서 레이더를 갖다가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호위기와 같이 들이닥쳐서 폭탄을 쏟아붓는 거죠. 이게 원래 44년 말부터 이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결정적인 때 써먹으려고 그동안 꼭 아껴놓고 있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가 엉망이 되니까 레이더와 연동이 되는 대공포망이 다 엉망이 돼서 대공포도 못 쏴보고 속수무책으로 맞아서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드디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순부터 드디어 본국에서 소위탄이 왔습니다. 아이고 또 왔어. 그래서 4월 중순부터는 다시 소위탄 공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요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요. 무슨 일이냐면 뒤에 바로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이 되면서 가미카제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해군에서 못 참습니다. 야, 우리 가미카제 다 죽게 생겼다. 너네도 B-29 공장 때리지 말고 우리 작전 좀 도와라. 라고 해서 이때 B-29가 전술 폭격도 합니다.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은 규슈에서 출격하는 가미카제 일본 육해군의 항공 기지들, 비행장들을 때리는 폭격을 또 한창 하게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간 뒤 가미카제가 잦아드니까 5월 14일부터 소위탄과 고폭탄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남은 지역들을 하나하나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6월 7일 정도에 끝나고 6월 중순 이후에 그때부터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중소도시로 그 다음에 부차적인 목표들로 쫙 확산이 돼서 전역을 때립니다. 저 때도 참 집요했던 것이 큰 목표들은 이제 어느 정도 6월 폭격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각 항공단이 따로따로 목표를 잡아서 합니다. 동시에. 그것도 어떻게 하냐? 6월 달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장마철이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오늘은 날씨가 흐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야간 폭격이지. 자, 오늘은 소위탄 싣고 가서 대충 쏟아붓고 불질러. 오늘은 날씨가 맑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밀 폭격을 해야겠다. 고폭탄 싣고 가서 저기 공장들 때려 부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목표를 바꿔가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참 그 불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이 폭격당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얘기고 이제 정리가 딱 됐어. 처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위탄 공격, 불공격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소위탄 다 때려붓고 나서는 고폭탄을 이용한 공격이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야 우리도 좀 도와줘라고 해서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비행장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도시 공격 그리고 나서는 확전 전체 다 공격 그리고서는 자기 입맛대로 골라 폭격. 네, 맞습니다. 6월 공습까지 한 다음엔 사실 소위탄을 그만큼 덜 쓴 이유가 더 이상 태울 없어. 지역이 없어요. 불폭풍을 일으키려면은 목조 건물 지역이 좀 넓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넓은 지역은 다 태웠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띄엄띄엄 남은 지역들과 그동안 못 부신 이제 석조 건물들, 콘크리트 건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골라서 이제 폭탄을 쏟아붓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도시를 두 번의 어마어마한 이 시즌 공격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중소도시까지 다 터뜨렸거든요. 그러면 대본영도 다 불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항복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가면은 아까 이제 대도시 폭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남겨놨던 일본의 중심가 쪽으로 폭격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5월 23일과 5월 25일 도쿄 공습 때 테르밋 소위탄을 쏟아붓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석조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육군 참모본부를 폭격을 하다가 육군 참모본부 바로 옆이 일본 왕궁 고표라고 하죠. 그래서 육군 참모본부가 불이 나면서 그 불이 옮겨 붙어갖고 일본에 원래 메이지 왕궁이 있었는데 그 메이지 왕궁이 그때 불타버립니다. 그래도 항복할 생각은 없죠. 왜냐하면 일단 정부 방침이 항복은 절대 아닙니다. 뭐 아까 가죽자예요? 그런 논의는 있었죠. 한 번은. 그러니까 45년 2월에 이제 고노에 후미마루를 중심으로 했던 그룹이 고노에 상주문을 올리면서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소련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 차라리 미국에 항복하는 게 낫다. 소련이 점령하면 뭐 천황제국 뭐건 다 없어진다. 근데 그때 일본 왕이 이거를 싫어하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올렸던 사람들 일부가 부충죄로 체포당하기도 할 정도로 사실 일본 정부는 천황제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항복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끝까지 특공 정신으로 우리는 버티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본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본영은 전략 폭격 따위에 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대본영하고 그들의 왕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일단 아까 말했던 참모본부 밑에 벙커도 다 있고 벙커. 네, 그렇게 시설들이 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대본영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그 일본 본토 결전을 위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대본영을 피신시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나가노현의 마츠시로라는 곳에 야산에 한 3개의 엄청난 지하 요새를 만들어요. 저 나가노 지역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부르냐면은
남알프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 근데 그 정도로 산악지대이고 동막골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격할 만한 곳도 없고 그만큼 험난한. 전쟁 의지는 있는데 네네. 절대 자기네들은 이 전쟁 모두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겠다라는. 버텨내겠다.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한 44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고 총 길이가 약 11km 정도 되는 네. 부분인데 이게 8월 15일 망하기 전까지 공사를 다 못 끝냈어요. 한 3분의 4 정도만 됐고 이때 엄청나게 기밀 유지를 하면서 만들어서 당시에 경찰들도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고 또 약간 슬픈 이야기는 당시에 또 그 공사를 했던 또 그게 사람 중에 조선인들이에요? 7천 명이 이제 조선인들이었고 상당수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시설인데 사실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를 제가 두 차례를 갔어요. 지금 적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어렵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것도 안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찾아갔는데 되게 일부만 개방이 되어 있고 입구에 안전모가 다 걸려 있고 그냥 쓰고 알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도 약간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그럴 수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관심도 없고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던. 그때 갔을 때가 2009년, 2010년도에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린아이들, 뭐 노인들 다 불타 죽어가는 상황에 지들 살겠다고 저렇게 큰 방공호를 짓고 있었네요. 네. 자, 대본영의 방침이 방공망을 일단은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가 있을 텐데 일본의 방공망이 굉장히 약하다. 이거는 뭐 이상 기자님이 뭐 짚어준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일본군의 조기 경보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국인 독일하고는 비교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좀 효과가 좀 있을 텐데 그것마저 좀 안 됐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년에 이제 B-29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나 마리아나로부터 이제 B-29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 체제는 뭐가 있었냐면 레이더하고 지상 관측소 그다음에 미군의 무선 교신을 감청하는 감청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은 장거리 레이더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B-29가 날아올 때 9,000m의 고공 혹은 초조공으로 날아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독일이나 영국은 다 탐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일본의 레이더는 반경 250km 범위 내에 있는 목표물의 거리는 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도를 탐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이 강한 출력의 고주파 발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발진기는 뭐예요? 발진이 나는 게 발진기? 죄송합니다.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 네. 저희 레이더 얘기할 때 네. 영국의 기술로 만든 게 마그네트론 기억하시죠? 아, 네네네. 지금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그 네. 장치로 그거 한참 얘기했잖아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오케이.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아직 그거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보를 받아서 요격기가 B-29의 예상 루트로 접근을 한다 해도 고도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이더는 이때 당시에 일본 군부 측에서도 믿지 못할 물건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나마 효과적인 게 누구였냐면은 감청반이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열심히 듣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미군은 전반적으로 통신부와는 좀 철저해요. 철저인데도 불구하고 B-29 승무원들은요 워낙 장거리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통신부안을 안 지켰어요. 통신부안을 안 지켜서 무선 관련 규율이 굉장히 허술했나 봐요. B-29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같이 날아가면 이제 편대비행으로 막 다 같이 날아가잖아요. 막 쳐다보면서 막 농담하고 막 실제로도 막 그렇게 해요? 농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모든 폭격기 승무원들한테. 왜? 이게 엄청난 긴장감이에요. 긴장하잖아. 그래서 그 국가를 막론하고 폭격기 승무원들은 정말 농담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더 뭔가 유쾌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군이 미군이 자주 사용하는 주파수를 일일이 체크해요. 인력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폭격기 사이에서 분주하게 반복적으로 오가는 신호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폭격기의 규모까지 알아내요. 일본 감청반이. 근데 이런 반복적인 분석이 계속되니까 이 감청반이 얼마나 실력이 좋아지냐면 1945년 초가 되면은 4-5시간 전에 미리 폭격기의 코스하고 그 규모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기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확보된 시간적 여유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감청반의 정보가 뭐냐면 언제쯤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는 거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 이 폭격기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현지 요격기 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대장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느 방향일까? 내가 지금 요격기를 출격해서 찾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때 엄청난 연료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기다렸냐? 레이더하고 각종 기타 정보들이 들어와서 종합하고 나서 출격을 해요. 그러니까 4-5시간 이전에 알려줘도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감청반이 520km 밖에 있는 미군 폭격기대들을 탐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격기들이 부실한 통신 설비 때문에 3분이 지난 뒤에 그 경보를 하달받습니다. 뭐 3분 굉장히 빠르네. 그 스크램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이야 막 5분 이내면 굉장하다고 하던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520km 밖에서 했잖아요. 자, 3분 지나서 그 경보를 하달받고 그 다음에 요격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7분 넘도록 파일럿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 돌려서 이제 예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도 비행대가 이륙하는데 15분이 또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들이 B-29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까지 도달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컸어요. 거의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왜냐하면 일본 요격기들의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옥탄가가 낮았구나. 네네. 당시에 일본 항공유가 굉장히 저질 항공유였어요. 아니 그러면 520km면 이미 끝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해보면 한 7-80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미 미군 폭격기들이 폭격 끝나고 돌아가요. 돌아갈 때 그대로 안 돌아가고 다른 코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반경 요격 태세가 굉장히 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있었는데요. 이 통합 방공망이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통합 방공망의 정의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이제 유럽에서의 전략 폭격 국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방공 자산을 하나의 사령부가 통합적으로 운용을 했어요. 전투기 부대, 고사포 부대 이런 부대들이 다 유기적으로 딱 하나의 이제 지휘부에서 지금 저쪽으로 폭격기들이 오고 있어 그러면 야 이쪽에 있는 전투기 부대들은 이쪽에 집결해서 절로 다 몰려가고 지금 경보 올려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용했는데 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이제 움직이고 거기에 항공 부대들이 지역을 나눠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폭격 부대만 상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주저주저한 것이 저 폭격기들이 우리 구역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옆에 구역으로 들어올까 그거 알아보다가 이게 대응이 늦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요격기의 성능 자체는 어땠어요? 만약에 제대로만 갔다 하면? 일본에서 효과를 거둔 항공기가 쌍발 전투기였어요. 육군은 토류라는 쌍발 전투기 썼었고 해군이 쓰는 건 개코, 월광. 그래서 이걸 썼는데 이 개코 같은 경우에는 동체 뒤에 위쪽으로 가는 기관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격기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긁고 가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독일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았냐? 아니에요. 서로 전혀 기술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해요. 굉장한 성과를 거둔 예가 하나 있어요. 44년 8월 20일에 육군 항공대 토류가 규슈 야하타 제철소를 공격하는 B-29 편대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B-29 편대가. 67대 B-29 중 무려 14대를 격추합니다. 특히 이날 노베 시게오라는 파일럿이 몰던 토류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B-29 편대에 돌입해서 그중 한 대한테 자살 돌격을 해요. 그래서 B-29가 폭발을 하면서 엔진 덩어리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다른 B-29에 맞았어요. 그래서 2대가 떨어져요. 일설에 의하면 뭐 4대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면 뭐 쓰리쿠션이 등등등.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해군에서도 엔도 사치오 대위라는 사람이 겟코를 이용해서 총 6대의 B-29를 격추합니다. 굉장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편대비, 3대씩 편대 비행을 B-29가 있거든요. 근데 커테스 리메이로 바꾸면서 상자 대형으로 바뀌었어요. 유럽 전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각이 없어졌거든요. 이때부터는 이 쌍발 공격기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어요. 사실 보통 이제 9,000m로 올라갔잖아요, B29가. 9,000m까지 얘가 올라가도 일본 쌍발기들이 워낙 성능이 딸려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9,000m에서 수평 비행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5년 4월 7일 이후에 이오지마에서 머스탱이 같이 출격을 하게 돼요, 호위대. 그러니까 이 쌍발기들이 보는 족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본 군부가 무슨 생각하냐? 기존 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삼식 전투기 히엔. 예, 히엔 일본 말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 근데 이게 이 히엔은 여러모로 그동안의 일본 전투기하고는 격을 달리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앞에 그 프로펠러 있는 데가 아주 매끈하고 날씬하죠. 네. 바로 일본 전투기 역사상 최초로 순행식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예요. 순행식 예. 엔진. 근데 문제가 뭐냐? 테스트용 기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 생산부는 괜찮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공업력이 바닥을 찍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량 비숙련공에 의해서 제작된 이 히엔이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래도 히엔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코바야시 데루이코라는 소령이에요. 244 항공전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저거 자기가 떨어뜨린 그렇죠. B29 표시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마지막 마크가 거에는 왜 표시가 좀 달라요? 들이받다 들이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들이받고 자기는 탈출하고? 예, 예. 예를 들어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다는 것보단 자기네 전대에 나온 킬마크를 모든 비행기에 새기는 경우가 같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대의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히엔의 유일한 B29 공격 방법이 뭐냐면 다소 높은 각도에서 일격 이탈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격 이탈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재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재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공격이 실패하면 재공격이 안 되니까 이때 무슨 생각? 아까 저기가 나온 것 같이 들이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엔 양산형이 나중에 갔었을 때 일본군 파일럿이 히엔한테 붙인 별명이 뭐냐면 살인전투기입니다. 타고 나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번 타자 하야테. 하얗대? 이게 하야테가 질풍이라는 뜻이래요. 질풍. 당시 일본 전투기에 사용했던 엔진 중에서 가장 고출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무려 1,800마력거든요. 굉장한 고출력인데 더군다나 이게 고도 6,000m에서 시속 640km까지 상승 속도도요. 고도 5,000m까지 가는데 6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하야테가 얼마나 고성능이었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야테를 노획했어요. 하야테 프로토타입을 미국이 노획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연료 있죠. 고옥탄가 연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P-47나 P-51 머스탱하고 거의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항공 매니아들은 2차 대전 최고 전투기 하면 하야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야테도 똑같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양산형이 나오니까 이게 제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육군의 전투기였잖아요. 이제 마지막 3번 타자가 누구냐면 이제 해군의 전투기입니다. 라이덴. 이게 폭격기 요격 전용 기체입니다. 이게 누가 설계했냐? 제로선 만들었던 미쓰비시 항공 제작소의 호리코시 지로. 이 사람이 38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43년에 이제 전황이 다급해지니까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데 성능이 더 놀랍습니다. 고도 6,000m까지 가는데 5분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속 600km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B29는 뭐 유린할 수 있는 속도네요. 네,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게 설계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고속만 추구하다 보니까 조종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파일럿이 타도 조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일본 해군의 자존심 있잖아요. 베테랑 조종사하고 베테랑 정비사만 끌어모아서 제343 항공대를 창설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B29를 요격하러 가는데 정작 B29는 한 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B29한테 빼앗긴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어요.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산업 역량이 바닥을 찍어버리니까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파일럿이요. 자기한테 새로 지급된 전투기 보고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왜냐? 보통 그 나사 너트가 네. 육각형이잖아요. 네. 자기 전투기 보니까 이게 오각형인 거예요. 어? 오각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밀 공작 기계가 부족하니까 손으로 깎다 보니까 오각형이 된 거예요. 손으로 예. 깎았다고? 또 하나 스패너로 조여야 되는데 육각형, 안 맞잖아. 오각형 스패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니까 손으로 조인 거예요. 비행기 볼트를 손으로 조였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벤치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전투기를 지급받은 모든 1군 파일럿이 우리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악이지 못 나가지 이거 네, 어떻게 우리 전쟁에 졌다. 그래서 B-29가 총 31,387회 출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일본군 요격기와 교전에서 잃어버린 폭격기가 단 87대예요. 반면에 유럽 항공전에서 독일 방공망에 의해서 미국이 잃은 폭격기 대수는 5,541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 진짜 큰 거입니다. 역전다방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역사 요만큼만 알면 된다. 중상국 쪽에 있는 이제 슈리성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류큐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홍길동이 갔어 그래. 홍길동이 정확한 기록이 없는 거 오늘 제가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역사학자십니다. 재밌어.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44년 7월에 10군 사령관이 됩니다. 10군 사령관이요? 네. 근데 왜 이게 이 사람이 이때 뽑혔을까? 거기에는 뭔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